식민지 시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의 이민사를 다룬 대서사시 아리랑. 민족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이름 없는 민중들의 숭고한 삶과 희생. 아리랑을 통해 드러나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진실. 작가 조정래가 아리랑에 담긴 올바른 역사 읽기를 소개한다. 이번 시간에는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이 일제 36년의 핍박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왜 그 제목이 하필 아리랑인가? 독자들은 그 문제부터 의문을 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아리랑이죠? 그거 들으려고 여기 왔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에 있었지만 대중적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없으니까 그 누구가 애국가로 불러라 하는 조직화를 못해서 일제시대의 애국가가 바로 아리랑이었기 때문에 아리랑을 아주 쉽게 제목으로 정했던 겁니다. 어떻게 애국가였는가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신대 문제를 어느 방송에서 특별 취재를 하느라고 태평양 여러 군도를 돌아다녔는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을 본 일이 있는가? 남자도 봤고 여자도 봤다. 그들이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는가? 했더니 이빨이 다 빠진 80노인네가 두 마디를 했어요. 아리랑 그리고 담배 줘. 거기에 끌려와 있던 노무자 남자들은 일본 놈들이 부려먹으면서 담배도 안 줬어요. 그래서 그저 본토인들 만나면 담배 좀 줘. 그리고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된 여자들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고향에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리랑을 하염없이 불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50년 전에 어느 이민족이 자기들 땅에 와가지고 모르다 갔는데 그들에게 기억될 정도로 아리랑을 계속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와이에 가 있던 우리 교포들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부른 노래가 또 아리랑. 그리고 만주 벌판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독립군들이 불렀던 노래도 아리랑. 연해주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강제 이주를 당하는 동안에 20만 명이 출발해서 한 달 동안에 10만 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중앙아시아까지 갈 때 그들이 부른 노래가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그리고 아리랑 12권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중간중간에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못 느끼신 분들은 바보. 그래서 우리 민족의 혼이 깃들여 있는 노래가 아리랑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제목을 붙여야 한다. 그래서 붙였는데 제 소설 아리랑이 나온 다음부터 아리랑이는 술집도 많이 생기고 바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지금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은 소련 치하에서 소수민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민족의 언어를 완전히 박탈해서 못 쓰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나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동포 3세들은 우리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사하린 같은 데 가면은 우리나라 방송을 2시간씩 하는데 그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말을 배웁니다. 근데 타슈켄트에 있는 음악하는 젊은이가 아리랑 악보를 주니까 그것을 기타로 한 5분 연습을 하더니 구성지게 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민요는 우리의 영혼 속에 유전이자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고 민족 동질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태백산맥을 10권을 썼으면 됐지. 무엇 때문에 또 아리랑을 12권을 썼는가? 긴 소설을 써서 책값을 비싸게 해서 돈을 많이 받고 벌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막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문제는 우리에게 첫 시간에 말했던 역사 왜곡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드디어 실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식민지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해야 하는 우리 민족 순환의 역사고 그 순환 속에서 투쟁한 승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 문제 못 맞추면 이제 다 큰일 나죠. 다 맞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우신 대로 1919년 3.1운동 일어난 다음에 젊은이들이 만주로 가가지고 미리 가 있던 의병 세력과 연합을 해서 독립군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그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장군이 누굽니까? 아유, 똑똑해. 김좌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답을 말한 게 아니고 반밖에는 못 맞췄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 또 다른 장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우리 역사책에서 지워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홍범도 장군. 그러니까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은 반은 한반도로, 반은 만주 쪽으로 뻗어 내려갑니다. 그 산줄기들이 70리에서부터 80리까지 긴 산줄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긴 산줄기 하나가 청산리 골짜기, 그 옆에 있는 골짜기가 어랑촌 골짜기. 김좌진은 청산리에서,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어랑촌에서 협공을 가해서 일본 놈들을 유인해서 하룻밤에 3,400여 명을 죽이거나 부상하게 만들어버린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남쪽에서는 한 사람을 지우고 한 사람만 썼는가? 홍범도 장군이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민족주의자의 투쟁만 기록한 거예요. 북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정반대로 홍범도 장군 이름만 쓰고 김대중 장군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자, 여러분, 지금 집중해야 합니다. 분단의 역사, 우리 분단의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분단된 이후의 진실만 가린 것이 아니고 그 전 식민지 역사까지도 이렇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기록을 한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몰랐잖아요. 역사가 진실이라고 믿었잖아요. 그 속아온 것에 대한 책임을 역사는 묻게 될 것입니다. 언제 묻는가?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 통일의 날이 1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 그건 모르지만 반드시 통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5,000년,
역사가 계속될 겁니다. 그 장구한 세월 속에 100년 후에는 반드시 통일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때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있다면 그건 마귀일 거예요. 우리 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손자 또 그 밑에 손자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남쪽 북쪽 정권 지배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암장행위, 역사를 속인 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잘했다고 박수 보내겠죠? 그렇겠습니까? 엄혹한 비판을 가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람 새끼들도 아니야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것이 분단된 우리의 역사가 저지른 만행입니다. 우리 민족이 공유해야 할 역사마저도 자기들의 편익에 의해서 반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족 성원을 다 반쪽 애꾸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이 작가보다 더 먼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소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쓰면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 잡혀가. 저쪽에서는 북쪽에서는 또 무슨 보위 어디 잡혀가. 그래서 아우지 탄광가 감옥 가. 이러기 때문에 양쪽 역사학자들은 직무유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할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식인의 비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저같이 어리석거나 또 반대로 말하면 똑똑한 작가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작가의 먹이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들의 덕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역사를 묵인해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은 우리의 역사를 배우면서 어떻게 36년의 핍박을 받았다는데 안중근 의사 3.1운동에서 유한순 누나 지금 할머니 때는 우리는 계속 누나라고 불러. 누나 좋아요. 그리고 김좌진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주석 김구 그러면 없어요. 선생님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를 배우면서 도대체 36년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뭐 했냐 하고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의문을 가졌어야 하고 그걸 질문했어야 합니다. 저는 그때는 국민학교를 했어요. 그 6학년 때 짧게 요약되어 있는 사회생활을 배우면서 그걸 선생한테 질문했었어요. 그랬더니 사범학교를 갓 졸업하고 오신 젊은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건방진 놈 다음에 크면 알 거야. 그리고 그와 헤어졌고 그 선생한테는 아무 대답을 못 들은 채 제가 철들어서 역사를 읽으면서 그 의문을 차츰차츰 풀어서 아리랑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남과 북이 동시에 지난 역사까지를 그렇게 한 범죄에 대해서 이건 범죄입니다. 역사 범죄예요. 우리 후대들이 비판을 가하되 첫 번째 그런 짓을 한 정권 지배 집단을 매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역사학자들을 비판할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작가를 하게 됩니다. 그 작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작가가 그 시대의 산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충을 당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시대를 당대를 살았던 지식인들 전부가 매도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역사 비판의 매도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반토막 나버린 역사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도 아리랑이라는 소설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후대들이 이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만행에 대해서 비판하되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6글자로 딱 할 수 있어요. 이런 짓을 한 세력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겠어요? 6글자. 사회과학 용어예요. 어떻게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반민족행위, 또 반민족행위 5자밖에 안 돼요. 민족 반역 집단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을 사는 현실 속에서 민족 반역을 계속 해온 것이 분단 역사의 비극이고, 분단 역사 속에서 분단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 소행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밝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리랑에서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전부 우리 민족의 성원이다. 그러므로 그걸 전부 다 써야만 올바르게 역사 복원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리랑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을 읽으신 분들은 어느 시기까지 민족주의 투쟁, 어느 시기까지 사회주의자의 투쟁이 연결되었고 우리가 어떤 투쟁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치는 동안에 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식민지 지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나라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열혈적으로 독립투쟁을 전개한 것이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역사를 속였으니까. 오히려 제3국, 미국이나 프랑스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민족도 있는가 하고 감탄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투쟁의 역사 36년입니다. 그런데도 투쟁을 안 한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의 민족투쟁은 1921년 청산리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민족주의자의 투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그 조선공산당이 소련 혁명을 한 레닌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약소 민족들의 해방을 우리는 돕겠다고 세계에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독립투쟁 자금으로 엄청난 돈을 지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동희 장군이 그 돈을 받았는데 그 후부터 모든 세력들이 상해 임시정부까지 그 돈 일부가 갔지요. 그래서 사회주의 투쟁으로 옮겨가면서 세계의 물결에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공산혁명이 목적이 아니었고 우리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여서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옳은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이 참여정권이 쓴 다음에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사회주의라도 독립운동가로 인정해야 한다. 그 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역사의 발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가 중국을 1990년에 최초로 이제 현장 취재를 가는데 박창욱 교수라는 분이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역사학자인데 그분께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 젊은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느냐. 1990년이면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나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환갑이었던 그분이 저를 보니까 기특하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국에서 할 수 있냐. 그건 작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온 거다. 그래서 그분이 이틀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주면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 7년이 지나서 그분과 강만길 교수가 함께 만나가지고 그 잘못되어 있는 역사의 기록을 제대로 복원시키자 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된 채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그 사회주의자의 투쟁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해서 동북 항일연군이라는 만주 일대 전부를 장악하는 독립투쟁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북쪽에서는 사회주의자의 투쟁만을 그렸으되 거기다가 더 해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투쟁한 것을 너무 과대하게 또 확대해서 두 번의 역사 왜곡을 해버리는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김일성이가 가짜라고 배웠죠. 그래 가르쳤죠. 계속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주에 가서 보니까 직접 그 사람 부대에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증언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리 한국 학자들이 그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책으로 내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학에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교재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문제에 대해서 30년, 40년 동안 진짜를 가짜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이게 분단 상황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 저는 아리랑을 쓰는 동안에 고발당하고 그리고 아리랑을 쓰면서 또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쓰게 되니 이거 이중으로 또 걸려들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진짜다. 그 이야기를 쓰면 너 이리 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진짜는 진짜인데. 그래서 고심을 하고 며칠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떠올랐어요. 그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문학에서 뭐라 그래요? 영감. 영감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축적된 생각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분출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속적 사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영감님은 안 이오신다. 덤으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예술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칼날처럼 영혼을 갈아서 사고하는 자에게만 온다. 예. 보천부로 그들이 김일성 부대가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호외로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큰 사건이면 호외로 발견했냐 말이에요. 상황이 어떤 거냐. 만주를 침략한 일본은 압록강 두만강변에다가 30m 간격으로 자기 군대를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는 우리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보초를 세워서 완전 무결하게 독립군을 차단했다고 장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천부를 한 부대가 치고 들어와서 주제소풀 태우고 먹 해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호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동아일보 호해를 아리랑 계신 분 다 아시지요? 호해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것이 아니고 그때 그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저는 피해갈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호해를 낼 때 습격이라고 해서 습격. 이 습격이란 말은 뭡니까? 적이 갑자기 치고 들어온 거죠. 적이. 조선 총독부에서 볼 때 습격이지.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당방위 아니고 만주에서부터 일로 들어왔으니까 나아가서 쳤다. 진공. 그래서 진공이란 말만 내가 바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엮어내는데 무대가 만주, 러시아, 일본 본토, 하와이,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태평양 여러 군도, 그게 다 무대입니다. 지구의 반쪽이 무대죠.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되죠. 어떤 책에도 현장이 없어요. 사진으로 100번 봐도 현장이 느낌이 안 옵니다. 사진에는 햇볕이 없지요. 바람이 없지요. 땅 냄새가 없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없어요. 역사를 이렇게 반토막 낸 왜곡한 한 책을 읽어보면 뭔 소용이 있어요.
현장에 가야만 진실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이 다 죽고 없는데 무슨 진실이 있느냐?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겪은 통렬한 슬픈 교통스러운 이야기일수록 전하는 구전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식하다고 말하는 할머니들이 말하기를 내가 살아온 평생의 이야기책으로 쓰면 10권도 될 거야 하죠. 사람들은 뭔가 자기 이야기를 쓰고서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을 가야 합니다. 자,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를 가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 중에 어떤 나무? 야자수. 전혀 우리 집에서 볼 수 없잖아요. 큰 놈이 서 있는데 잎이 이렇게 그냥 멍성하게 나 있는 이놈이 서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외국이랑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우리 산천과 전혀 다른 나무를 봤을 때 직감으로 이렇게 탁 물었죠. 아, 저걸 써야 된다. 다름에 대한 느낌을 한마디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시뻘개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거기가 화산토기 때문에 땅이 익어서 시뻘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와이에 간 우리 동포들을 이민이라고 말합니다. 이민. 근데 과연 이민이냐?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채찍을 맞고 말채찍을 맞아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노동을 했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책으로만 봤다면 이민이라고 썼을 거예요.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아닌 거야. 자기 할아버지들이 전부 채찍 맞고 노동했어요. 그때 느낌이 채찍을 맞고 흘린 피가 땅에 스며서 땅이 시뻘게 된 것이다 하고 머리에 딱 들어와요. 이것도 영감이에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예술, 문학으로 들어오면 그러한 상상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문학의 힘이다. 그렇죠? 그러니 거기 안 갔더라면 어떤 그런 느낌이 오겠냔 말이죠.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주에 가면 만주 벌판이라는 것이 길림에서부터 이미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장춘하는 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4시간, 5시간 달리는데 산이 하나도 없어요. 망망한 벌판이에요. 구름만 좀씩 있어요. 느린 물결이 치듯이. 거기에 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그 논들은 누가 만든 것이다? 바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다 개간한 거예요. 이런 식의 구름이 계속 펼쳐지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위에다가 밀만 심어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밑에 부분에 물고기인데 가가지고 논을 일궜다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매기. 물만 찾아다니는 매기다. 중국 만주 일대의 논은 전부 우리 조선 사람이 개간했다 해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중국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법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우리 조선족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임자가 없는 땅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놓고 추수를 하려고 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마적이라는 말탄. 그 사람들이 마적도 아니고 자기 땅 지주의 예하 부대원들이에요. 걔들이 와서 우리 땅이니까 돈 내놔 해서 50%를 뺏겼어요. 나머지 50%를 가지고 다 자기가 먹었냐? 아니에요. 독립군이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독립군한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총 살 걸 주는 후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후원 세력의 노릇을 만주에 가는 동포들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작 뺏긴 논의 3분의 1이 군인에 돈 대주는, 군비를 대주는 군전, 그 다음에 자식을 가르치는 학비되는, 그 다음에 생전, 먹고 사는, 이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3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만주 동포들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친일파에게 붙어서 민족 팔아먹은 놈도 있겠지요. 그러나 90%가 다 이렇게 독립군들을 내게 살린 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역사적 책무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가니까 아무르강, 흑룡강이라는 게 소련과 러시아의 국경이죠. 그 가운데가. 그 폭이 백리입니다. 백리. 그러니까 강이 아니라 바다. 거기에 영하 40도가 되면 얼음 두께가 2m 두께가 됩니다. 거기에 추럭이 쌀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그 추위 속에 이 깨알만씩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얼음을 뚫고 철갑상어를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그 철갑상어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낚아 올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고려인. 거기서는 고려인이라고 하죠. 우리 동포들이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딴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안 한대요.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민족만 그걸 해가지고 러시아 잘 사는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독립자금 되고 학비 되고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줄기차게 삶을 유지하는 존재들인가를 현장에 가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20만 명의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을 1937년에 갑작스럽게 11월 달에 여기는 우리는 11월은 별로 안 춥지만 그래서 거기는 11월 되면 영하 20도로 내려가 버립니다. 거의 중앙아시아까지 칠고 가면서 10만 명을 죽였는데 그 가운데 가면 거기에 또 논이 있습니다. 그 논 위에 길을 넘는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 옆에 허물어진 집 옆에는 이렇게 공동으로 썼던 맷돌들이 놓여 있어요. 그걸 보면서 민족의 순환이 얼마나 처절하고 국가 없는 민족에게 얼마나 슬픈 존재인가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쓰는 글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반드시 이건 써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일제 3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죽은 수가 400만입니다. 여러분, 돈 400만 원이 아니에요. 사람 400만입니다. 400만 명이 죽었는데 저는 원고를 2만 매를 쓸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지금도 원신, 컴맹, 손으로 원고를 쓰는데 그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그걸 쓰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경고한 게 있습니다. 내가 2만 장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몇 개인가? 원고지 한 장에 200자거든요. 2만 자면 2인은 400만이 되지요. 거기서 띄어쓰기가 원고지 한 장에 약 30칸이 나옵니다. 그걸 빼버리면 360만에서 350만 밖에 안 돼요. 내가 쓰는 그레타 하는 글자 하나까지도 핍박받고 죽어간 우리 민족의 목숨 하나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주입한 거예요. 그러므로 글이 안 된다고 술 마시며 적당히 피하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했었을 것인가. 나도 싸우다 죽었어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의 지형이다. 질 줄 알면 안 싸운다? 그건 아니다. 질 줄 알면서 싸우는 것. 그것이 민족의 자존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아련에서 하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독립군으로 나갔다 하는 절감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글자 한자 한자가 우리 동포들 죽어간 목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고발을 당하고 고발당해가지고 수사당하면서 소설 중단하고 그럴 때 작가로서 느끼는 비애가 오직했겠는가.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작가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방해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살만한 땅인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분단시대에 태어난 작가로서 그 정도의 고통과 방해는 당연히 받아야 될 순환이다. 그러므로 나를 고발한 자들을 나는 성인 군자 아니니까 예수 가운데 토막 아니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도록 노력하자 해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역사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최소한 그 시대를 못 살았으면 그것이 나의 전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역사를 올바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최소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책임입니다. 그 책임 없이 자본주의가 주는 적당한 안락에서 하루하루 배불리 먹고 살고 못 부리고 술도 마시고 그런 것이 인생 아니냐고 판단한다면 우리의 장래는 암담해지겠죠. 우리는 지금 행복한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분단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분단은 우리들에게 올바르게 서게 하는 끝없는 역사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 생각할 수는 없더라도 하루 종일 생각할 수는 없더라도 하루에 1분쯤 아니면 열흘에 1분쯤씩은 생각하셔야 우리 공동체로 사는 기본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놀라는 것은 IMF 왔을 때 거리에서 모금하는 돈이 더 많이 거쳤습니다. 재작년에 경제가 너무 나쁘다고 하는데 금년에 돈이 더 많이 거쳤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확인하는 희망입니다. 모두의 고통을 서로 나눠갖고자 하는 그 고마운 마음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천이고 힘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웃의 고통을 알듯이 우리 선조들이 살고 간 역사의 고통을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것, 육화시키는 것, 그것도 올바른 미래를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호두인데 제가 아리랑을 중간쯤 썼을 때 너무 많이 부려먹어서 이 오른쪽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온 팔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침을 2달 동안 맞고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안 돼서 아리랑을 거의 끝낼 때는 이 부분이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서 손이 글씨가 안 쓰여지는 것도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의사가 물리치료를 해라 하면서 권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맨손체조를 열심히 해서 완치를 시켜서 한강을 또 손으로 썼고 그때 돌렸던 것은 지금 김제 아리랑 문학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2번째 바꾼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우리가 존재케 하는 큰 힘이고 그 힘 속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보다 건강한 생활을 연다는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